면접의 과정 볼 텐데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 면접의 시작이죠. 자, 면접 과정은 소개와 방문 허가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면접은 문 앞에서 만나고 공식 허가서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응답자가 신뢰감을 갖고 같이 면접에 응할 수 있을 수 있겠죠. 응답자로부터 협조를 얻고 재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반응에 대해서 준비를 해둡니다.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것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응답자가 하겠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면접원은 특정 응답자를 왜 면접하고 다른 사람으로서 대체될 수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이 이 면접에 나를 꼭 필요로 하는구나. 그리고 이 면접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좋은 결과를 내서 어떠한 좋은 정책을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자부심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면접의 주요 부분은 질문하고 답변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구성이 됩니다. 면접자는 질문지에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다른 말로 단어들을 추가하거나 생략해서는 안 되고 또 바꿔 말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해당 질문을 순서대로 묻고 앞부분으로 되돌아가거나 건너뛰어서는 절대 안 되며 지침서가 이것을 명시할 때는 예외로 하죠. 편안한 표정으로 진행하고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비지시적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면접 진행인데 질문과 기록이죠. 질문을 묻는 것과 함께 면접원은 답변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폐쇄형 질문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질문에서는 면접원의 일이 다소 어렵습니다. 면접원은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판독하기 쉽게 기록해야 하며 문법이나 속어를 수정 없이 소위 말 그대로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면접원은 결코 요약하거나 다른 말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자, 이는 정보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응답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로 내 딸의 심장병이 걱정이 된다. 딸아이는 겨우 10살인데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한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딸아이가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모르겠다. 심장 수술은 너무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일들에 대처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할 것 같다. 자, 이에 대해서 면접자가 딸의 건강을 걱정한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딸의 건강이 어떤 건강인지 그거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심장병인지 아니면 뭐 폐가 안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서 쓰게 된다면, 요약해서 쓰게 된다면 정보의 손실을 많이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밍 기술. 자, 프로밍 기술은 사용할 시기와 방법을 아는 게 좋습니다. 면접원들은 프로밍 기법이라는 건 뭐냐? 면접에서 응답자들이 때로 적절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답변을 할 때 프로빙이나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태도를 묻는 폐쇄형 문항의 질문이 있고 응답자에게 매우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이렇게 범주화되어 있는 문항을 질문했다고 할 때 응답자가 그것은 사실이다 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면접원은 이 응답자의 응답에 매우 찬성이냐 조금 찬성이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대물을 수가 있겠죠. 만족이냐 대만족이냐 이렇게 필요하다면 면접원은 제공된 범주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응답자가 선택하는 것을 완고하게 거절한다면 면접원은 응답자가 제시하는 정확한 반응을 기록해야 됩니다. 프로빙은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끌어내는데 아주 자주 사용하는데요. 흔히 사용되는 기술들은 먼저 완성형 질문으로서 더 하실 말씀은 혹은 더 추가하실 말씀은 없나요? 등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응답자로 하여금 이미 응답한 내용을 더 보완하거나 응답을 종결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명확하고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같은 질문을 통해서
응답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 응답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응답자의 응답이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로형이 있는데, 이는 이제 조사 대상자가 응답한 내용의 근거나 출처를 밝히고자 이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응답자가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혹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처럼 응답 내용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얘기할 경우에 말씀하신 중에 누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칭하죠? 혹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응답의 근거나 출처를 규명할 수 있는 것, 경로형 질문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프로빙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면접자가 펜을 가지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응답자는 아마도 추가적인 코멘트로 그 시간을 채울 것입니다. 면접자가 자꾸 이렇게 리드하는 것보다 가만히 이렇게 펜을 들고 있으면 응답자는 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답변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기법은 신문사 리포터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응답자로 하여금 답변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프로빙은 뭐예요? 편향적인 게 아니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일련의 응답들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질문이 적절한 응답을 얻기 위해 프로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될 때마다 질문지의 질문 옆에 하나 이상의 유용한 프로빙을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훈련은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최고의 중립적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모든 면접자는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같은 프로빙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빙이 완전히 중립적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응답자들은 동일한 반응을 나타낼 것이죠. 자, 이것은 앞서 논의되었던 질문 표현 시 동일한 논리적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비록 왜곡이나 편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모든 응답자에게 같은 질문으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편향이 존재할 때조차도 그렇게 같은 질문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면접의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 끝내는 거. 면접의 마지막 단계는 방문한 곳에서 나오는 것인데, 물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나와야 되겠죠. 면접원은 응답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것을 떠나게 되죠. 질문지를 편집하기 위해서 사무실로 가는데 날짜와 시간, 면접 장소와 같은 세부 사항을 자기가 잘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기록은 응답자에 대한 간결한 개요와 면접 상황들을 포함하게 되죠. 응답자의 태도나 면접할 때 발생한 다른 상황, 이런 것 등을 기록을 합니다. 면접원은 면접을 하는 동안 면접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었던 문제들도 기록을 합니다. 또한 면접원은 개인적 느낌과 뭔가 특기할 만한 것도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의 분류를 볼 텐데요. 면접법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면접 목적에 따라서 정보 수집, 혹은 사회조사 면접, 진단적 결정적 면접, 치료적 면접, 면접 형태에 따라 전화 면접, 대면 면접, 면접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개인 면접, 집단 면접, 면접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단기 면접과 장기 면접,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 상황에 따라 개인 면접, 전화 면접, 집단 면접으로 분류하기도 하죠. 또한 구조와 정도에 따라서 표준화 면접, 비표준화 면접,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와 정도에 따른 분류에서 첫 번째로 표준화 면접은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짜여진 면접 계획서 또는 조사표에 따라 면접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죠. 면접 계획에는 면접원이 응답자에게 하여야 할 질문의 정확한 내용과 그 순서, 그리고 여과 수반형 질문, 응답이 부적절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되묻는 방법과 내용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면접자는 이 면접 계획에 규정된 그대로 면접을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개방형 질문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질문은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엄격하게 구성된 표준화 면접은
면접자가 응답자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 외에는 사실상 응답자 스스로가 질문지에 답을 기입하는 자기 기입식 질문지법과 유사합니다. 표준화 면접은 면접자에 의한 오류가 적고 응답 결과를 기록하고 자료를 수량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대규모 조사라든지 전화 조사와 같이 면접 시간에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비표준화 면접인데요. 이거는 질문의 구체적 내용과 순서를 사전에 정해놓지 않고 면접자가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비표준화 면접에서는 연구자가 면접원 교육을 할 때 조사의 목적과 응답자로부터 얻어내야 할 정보, 그리고 대략적인 질문 내용을 알려주고 구체적 면접 방법과 내용은 면접자 스스로가 알아서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면접원은 단지 전반적인 면접 주제만 가지고 있으며 면접의 진행에 맞추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프로빙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해야 합니다. 비표준화 면접은 면접자가 면접 상황을 융통성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비교적 소규모의 탐색적 연구와 응답자 내면의 내면 심리 상태를 깊이 있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비표준화 면접은 면접자가 응답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응답 내용을 면접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동일한 응답자라 하더라도 면접자에 따라 응답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등 면접자에 의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표준화 면접에서 면접 기술과 능력이 이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표준화 면접은 폐쇄형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능력이 출중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면접자에서는 면접원들이 거기에 상황에 맞게끔 응답자에게 질문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접 기술과 능력이 중요한 항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상황에 따른 면접법과 장단점인데 면접법은 일반적으로 서베이의 한 형태죠. 조사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고 응답 내용을 면접원이 직접 기록하는 설문조사 방법입니다. 면접조사는 다른 서베이들과 달리 면접원과 조사 대상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편향의 경향이 높아 면접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면접원은 조사 대상자들과 접촉을 하고 이들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질문의 내용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면접조사에서 면접원은 응답의 충실성, 응답 오류의 정도, 조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 및 응답률 등 조사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 대인 면접 조사는 높은 응답률을 가지면서 가장 긴 질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인 면접은 전화 면접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면접자는 주위 환경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시각적 도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면접자는 질문의 모든 유형들을 묻고 부정확한 질문과 복잡한 질문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프로빙을 사용해서 정확한 응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자가 구두로 질문하기 때문에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죠. 특히 우편조사에 비해서 비응답, 오류와 무응답 문항이 작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높은 비용 그리고 많은 시간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즉 훈련, 이동, 슈퍼비전, 면접자들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면접자들의 편향 또한 대단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모나 목소리의 크기, 질문 용어 등 면접자는 응답자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면접자의 편향은 어떤 게 있냐? 응답자의 실수, 무의식적 실수, 면접자에 의한 의도적 훼손, 응답자의 답변에 대한 면접자의 예상이 응답자의 외모, 생활 상황이나 다른 답변들에 근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고 면접자의 적절한 프로빙이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면접자의 외모나 목소리, 태도에 대한 반응 때문에 답변에 미치는 영향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면접자의 편향이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화 면접이죠. 전화 면접은 전화조사는 전체 인구의 약 95%, 요즘 뭐 전화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예전에 일반 전화가 많았지만 지금은 일반 전화 없는 가정도 상당히 많고 또 혹여 일반 전화 있다 하더라도 잘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휴대폰, 핸드폰으로 많이 연결을 하죠. 이게 이제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설문 방법인데 면접자는 긴급하게 조사를 해야 하거나 질문 내용이 짧을 때 전화를 이용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 내용을 기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자는 응답자를 전화번호부의 목록을 활용해서 매우 빠르게 전국의 많은 사람들과 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화 면접은 대면 질문법 또는 면접법의 대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신축적 방법입니다. 비용은 그리고 또 그 절반 정도로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자들은 일련의 질문을 통제하고 일부 프로빙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개연성 있는 질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제한된 면접 시간이 전화조사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왜 그러냐, 높은 비용이라는 거,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다 거기다가 무료 통화 이렇게 많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가 없는 응답자들은 조사가 불가능하죠. 전화가 불편한 시간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자들의 사용은 익명성을 감소시키고 면접자의 편향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방형 질문은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시각적 보조물을 필요로 하는 질문은 또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면접자들은 경솔함이라든지 우유부단함 혹은 분노를 가진 응답자와 배경 소음과 같은 심각한 장애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다음 집단 면접인데 집단 면접은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인 연구과서를 정립하기 이전 단계로서 질문 문항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면접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적 연구가 있습니다. 질적 연구는 어떤 것이냐? 연구에는 질적 연구가 있고 양적 연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질적 연구 방법론은 상호 관련성을 가진 많은 철학적, 이론적, 사회적 관점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 박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 종교 쪽으로 해서 연구하는 것은 주로 이제 질적 연구가 많습니다. 이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관점은 바로 현상학인데 현상학은 인간 행동의 다시 말해서 인간 행동의 이면에 숨어있는 동기와 신념을 강조하죠. 현상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인간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 즉 인간 행동은 인간이 자신의 세계를 정의하는 양식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해석의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현상학자들과 질적 연구 방법론자들의 과제입니다. 말하자면 현상학자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상학에 따른다면 실제는 인간이 그것을 지각하는 형식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의 지각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각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견해 또는 지각을 이해하는 것이 현상학자들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현상학자들은 세계에 대한 사람의 지각과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외적 상황을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적 연구 방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또 다른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이 이론은 사물, 사람, 그 다음에 상황과 사태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거기에 부여되어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권위의 상징으로, 부모들에게는 존경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교육행정가는 일개 고용인으로 각각 다르게 비춰질 수가 있죠.
사물, 사람, 상황과 사건에 부여되는 의미는 이들에 대해 그 사람이 가지는 다른 종류의 경험뿐만 아니라 타인이 이들에 부여하는 사회적 의미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서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배우죠. 따라서 그 행동과 관련된 사물, 사람, 사태 및 상황에 부여된 의미를 이해해야만 한 인간의 행동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적 연구의 또 다른 관심사는 사회 조직론과 문화론입니다. 이 이론은 인간들이 상대방을 어떻게 지각하고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조직하며 사회와 조직된 집단 내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질적 연구자들은 문화와 사회 조직이 인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문화를 창출하며 그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질적 연구 방법의 여러 유형들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질적 연구의 모든 유형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철학적 과정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신의 사회적 세계는 상호작용하는 각 개인에 의해서 구성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자, 질적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구성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죠. 즉, 질적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습득한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질적 연구는 살아있거나 느꼈던 것과 같은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관심은 연구자의 관점이 아닌 참여자의 관점으로 관심사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때로 연구 참여자의 관점 대 연구자의 관점으로 비교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연구자가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주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료는 질문서나 컴퓨터보다는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도구인 연구자들을 통해서 중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연구자는 맥락에 대해서 민감하며 모든 맥락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는 즉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고 연구가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명백하게 설명하고 요약할 수 있고 불규칙적 반응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 연구를 포함을 합니다. 연구자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사람들, 환경, 현장, 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관례상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인류학자에 의해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사회적 구성단위 또는 변화 과정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연구할 현상과 직접적으로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몇몇 질적 연구는 단지 문서만을 사용하면서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예외적인 경우죠.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는 기본적으로 기납적 연구 전략을 사용합니다. 즉, 이런 연구의 유형은 현존하는 이론을 검증하기보다는 추상성, 개념, 가설 또는 이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론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현존하는 이론이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의사분들이나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사회적인 현상으로 일반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의사들이 논문을 쓰고 연구하는 건 주로 어떤 겁니까? 질적 연구죠.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 딱 데이터로 표시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수술하다 보니까 이 부위에서 이게 뭐가 좀 이게 연구할 가치가 있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 보편적인 연구가 아니고 자기가 연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연구죠. 질적 연구라는 게. 그래서 주로 우리한테 보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종교계라든지 의료계 이런 쪽에서 질적 연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를 안내하기 위한 이론으로부터 추론된 가정이 없죠. 가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질적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얻어진 관찰과 직관적인 이해로부터 내가 직접 보고 그것을 본 거로부터 이론을 구성을 합니다.
현장에 일어난 이 상황 가지고 이제 이론을 구성해 나가는 거죠. 이론에 잘 맞는 자료를 찾으려고 갈망하는 연역적 연구자와는 대조적으로 귀납적 연구자들은 그들의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찾고자 갈망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질적 연구의 결과물은 자료로부터 귀납적으로 이끌어낸 주제, 범주, 유형학, 개념, 감정적인 가설, 그리고 이론의 형식을 지니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는 과정, 의미와 이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질적 연구의 결과물은 서술적이죠. 데이터 쪽이 아니고 서술적입니다. 연구자가 현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숫자보다는 오히려 단어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맥락에 대한 연구자의 기술, 참여자, 그리고 흥미있는 활동이 포함이 됩니다. 더욱이 참여자가 사용한 단어, 문서로부터 나온 직접적인 인용, 동영상에서 발췌한 것 등의 자료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질적 연구는 안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주관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데이터시키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는 주로 이제 종교계라든지 의료계 이런 쪽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고생했고요. 다음 주에는 모두 다 만나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